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른바 친일 논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 비판과 논란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비판의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한반도에 일본 우길기는 안 되고 북한의 인공기는 걸려도 되냐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타 팬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입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얄팍한 친일머리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보를 해치는 그런 안보 회의라는 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우길기 꺼내자 인공기 맞불. 북한은 김정은의 지휘 아래 지금 단거리든 장거리든 그걸 언제 어디서든 자유자재로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갖추고요. 이제 핵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곧 전술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가 쏘아 올린 그러니까 한미일 세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 걸 두고 친일 국방을 한 건 아니냐 이 논란이 좀처럼 핵 위협이 그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가지고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분명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네. 핵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냐. 야당에서는 야당 대표가 친일 국방 공세를 이어가는데 국민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위의 말 핵 앞에서 어떤 우려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저 핵 문제, 뭐 이 친일 국방 문제,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은 제시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위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게 뭐 친일 국방이냐 친미 국방이냐 따지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하는 걸 윤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께서 잘 판단하신다는 부분은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 야당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일 생각이 없다. 그걸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저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요, 자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그 이상을 저는
집권 여당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국민의힘이. 지금 정쟁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쟁화됐으면 그에 대한 그 대항을 집권 여당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연 뭐 인공기는 괜찮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대응으로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께서 판단하신다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저런 오늘도 우리가 뭐 논의를 하지만 예. 그 아마 논란을 벌일 텐데 이게 정파적으로 논쟁을 벌이다 보면요. 그 옳고 그름이 잘 판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대통령실이 좀 경계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인공기는 괜찮냐라는 그런 말싸움보다는 근데 좀 더, 사실은 이게 자 한일 군사 동맹이냐, 그다음에 군사 협력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마치 군사 협력을 군사 동맹인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부분을 자칫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들을 저는 대통령실이든 집권당이든 분명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은주 대변인.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야당 대표가 아무리 그런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핵 앞에서는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냐. 지금 백척간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나름대로도 동맹 혹은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뜻으로도 좀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을 쭉 해오셨지만 동맹, 그다음에 협력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분이 돼야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희가 이제 군사 동맹 국가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방이죠. 우리들한테 좀 가까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국가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히스토리, 최근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요. 예. 두 번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또 구려개교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약속도 안 잡아줬는데 쫓아가서 만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안보 부분은요. 여야를 막론하고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한미 동맹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군대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일본을 우리 동해 앞마당에 끌어들여서 독도 앞에서 군사훈련을 하게 했느냐. 이런 정부의 미숙한 판단. 아니면 이게 과연 일본의 이조차도 굴욕적으로 독도 바로 앞이라는 건 또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185km 떨어졌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동해에서 훈련하는 건 최초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계속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동해에서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해라는 게 한일 간의 중간 수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수역에서 훈련한 건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조차도 군사훈련까지 일본을 끌어들여서 군대를 인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한일 중간 수역 자체를 동해냐 일본해냐 이런 논박까지 끌어들이는 어떤 외교적인 판단 미스 이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 이게 친일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후에도 계속 뭐 저희가 팩트로도 공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어제는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수위를 높였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로 색깔난 공세를 펴고 있고 해방 이후의 친일파 행태와 다르지 않다. 이 비판 수위를 굽힐 생각이 이재명 대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당 대표로서 이제 일본군이
독도가 있는 동해안에 들어와서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우길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일본군이 동해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면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하면 될 것인데, 예. 마찬가지로 좀 종북몰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인공기는 그럼 괜찮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색깔론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있었던 뭐 구한말 때 친일파들이 했던 것과 똑같다, 이제 이런 말까지 지금 날선 얘기가 나오게 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국제 정치가 각자 도성의 어떤 생태계가 된 지는 오래됐고, 지금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시지만, 문제는 삼국의 계산은 각자 다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치밀한 외교가 필요하고 예. 일본이 우리에게 협조를 하는 만큼 또 우리도 일본에게 줘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깊은 또 성찰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야당 당대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깔론, 종북몰이,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생각은 뭔가 마치 자위대를 뭐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냐, 우리 국방력으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일단 팩트부터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미일이 동해에서 훈련한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7년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2월 달에 한미일 4척의 이지스함이 동해상에서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추적 훈련을 함께 했고요. 당시 이 합의는 송영무 장관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일이 합의했던 그런 훈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독도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85km 떨어졌고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훈련입니다. 자, 북한이 잠수함을 내려보내면 어디로 내려보내겠습니까? 제주도로 바로 내려보냅니까? 동해상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실질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일본도 관련돼 있고, 일본도 지금 보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대잠 초계기가 꽤 많은 병력을 갖추고 있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대잠 초계기가 지금 한 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보다 압도적인 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전력으로 가능하다? 자, 과연 가능했습니까? 이번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할 때 우리는 이동식 미사일 대해서 발사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정확하게 SLBM을 발사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모자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빈틈없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정보를 모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적했지만, 지금 현존하는 어떤 우리의 위협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거,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현재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잔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친일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규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민주당 아직까지도 대북 규탄 결의안 통과를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예.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왜 북한의 위협 앞에 다른 나라들은 다들 규탄을 하는데 예. 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규탄 결의안 통과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바로 그러니까 자꾸 종북 이야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 대통령은 핵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고 북한에 분명히 경고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과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관을 꽤 문제 삼았었습니다. 저희가 그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이게 나중에는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전시작전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도 하는 거죠.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 제 아내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발언들 후는 최근 친일 국방 논란 발언을 두고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운동권 사고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러 정치적 노림수가 있겠지만 80년대 NL 운동권 사고방식에 기반한 철진한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만든 지배체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표의 인식체계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고 매판 자본이 지배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80년대 운동권 세계관에 갇혀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집안 싸움을 하다가도 도둑이 들어오면 힘을 합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와 야당은 힘을 합치기는커녕 도둑을 잡으려는 가장의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80년대 운동권 사고 아니냐라는 오늘 이태규 의원의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만든 지배체계가 바로 우리나라 6.25 이후였다. 6.25 전 이후. 분단으로 이어졌다. 한일합병 승인이. 사드는 흉악하다. 뭐 이런 발언들을 뭐 오롯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국민의힘이 최근에부터 다시 한번 또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글쎄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라고 하는 발언 예를 쭉 들어보면 저는 뭐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저 1945년 지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태규 의원이 뭐 철진한 논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일 논쟁? 글쎄요. 그럼 우리의 이승만 정권이 미국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의 무슨 지배체제를 구축했나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뭐 해박한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 한국 그 학계에서 다 정립됐다고 봅니다. 우리 뭐 다 대학 다닐 때 해방전후사의 인식 뭐 그것도 읽었지만 그 보다 더 중립적인 여러 가지의 이론책들도 다 읽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주 수십 년 전에 그 일부 운동권 진영에서 있던 뭐 무슨 식민지배론 뭐 어쩌고 이런 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끌어다가 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뭐 이승만 정권의 이런저런 뭐 문제점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합작해서 한국에 무슨 지배 체제를 만들었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고요. 저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역사학자들과 또는 정치학자들과 저는 한번 민주당 차원에서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안보관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최영주 대변인, 뭐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뭐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걸 저희가 굳이 더 논의하지 않더라도 국가 지도자를 준비했고 본인이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이 뭔가 한국과 일본은 절대 손잡을 수 없다는 이분법이 문제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일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일 관계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이 논점 자체가 일본은 지금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라고 해서 군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군대를 인정받게끔 하려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하려고 이렇게 본인들의 이제 좀 이 답답한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에 열렸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지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지 한일 관계를 단절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경제협력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화협력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우방으로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한일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친일파의 뭐 해방 이후 행태라든지 혹은 우길기, 뭐 극단적인 친일 행위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뭐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또 그럼 이게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그렇게 아닐까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길기 자체는 지금 우길기를 달고 일본의 군함이 동해상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우길기가 펄럭거렸어요.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없는 거를 한 게 아니라요. 근데 저게 또 보면 정말 죄송한데 인천항에 또 입항했던 일본 군함 전력도 있으니까 이게 우길기가 펄럭인다 안 펄린다의 논란이 아니라 그러면 장소의 문제예요. 지금 왜 동해냐? 지금 동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해냐 동해냐를 갖고 싸우고 있어요. 특히 독도는 우리 땅 아시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일본이 왜 독도 우리 땅인데 너네 땅이라고 하냐? 인천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군사훈련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허투루.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해상, 그러니까 인천항과 동해상, 공해가 오히려 좀 더 글쎄 북한의 대잠수함 훈련을 거기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국방부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동해에 일본의 군함이 들어왔다는 것은 독도가 연관돼 있죠. 그리고 일본의 동해 가지고 지금 일본과 한국이 싸우고 있죠.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버젓이 일본 군함을 군대로 인정받게끔 데려왔다는 겁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했었다. 동해상에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팩트를 얘기하면 이어도 밑에서 했습니다. 그는 지금 동해상의 중간 수역이 아니라 제주 남단에서 일본 군함은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한미가 같이 훈련을 올라와서 했어요. 동해상 그래서 국도가 문제다, 민주당의 당시에는 생각은. 예. 우리 정부에서 동해상으로는 못 들어오게 얘기를 해서 예. 한국과 미국이 그거를 조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이번에 일본 군함이 동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미국 측과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 훈련을 하되 동해는 들어오는 것은 좀 국민정서상 그러니 그 제주 남단에서 예전처럼 훈련하자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밝혀서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뭐 알겠습니다. 친일 그다음 우길기 하니까 인공기 뜬금없이 인공기가 뭡니까? 언제 민주당이 인공기 심자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이현정 의원님,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얘기를 어느 정도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공방을 계속하면 뭐 하염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보다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친일 뭐 국방 얘기를 들고 나온 게 본인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하나라는 국민의힘의 시각도 있었지만 어제 오늘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본인들의 핵 기술만 더 키워준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좀 덮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일단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은 개발하는 건 없고 능력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번에는 정말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빌미로 정의용 특사가 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결국 북미회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북한이요. 정말 미사일을 포트폴리오로 다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제 60cm가 되는 핵 이 포탄까지도 이제 조만간 시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저수지에서 쐈어요. 그렇습니다. 저수지에 쏘고 SLBM 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양하게 시험 발사도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뭐 실전 배치에 버금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5년 전에 4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밤잠 안 쳐시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NSC 안 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고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그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공동올림픽 한다고 해서 북한에 22조 원을 퍼주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갖잖아요. 저렇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왜 놔뒀냐에 대한 그 근본적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민주당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북한의 저런 문제에 대해 왜 정면으로 왜 비판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왜 자꾸 일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 일본의 문제를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일본 문제를 끌어내느냐. 결국은 지금 이 지난 4년, 5년 동안에 이루어왔던 대북 정책에 대한 실패, 또 이 일본과의 관계를 끌어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북한 미사일 도발은요 엄중하게 이거 절대 규탄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는다고 규탄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은 우리 모두의 숙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북한의 편을 들고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이번에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안보 불안을 누가 처리했을까요? 저는 현 정부의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 정부요? 예. 안보 불안의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화가 끊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바이든 대통령처럼 조건 없는 대화하자라고 하든지 좀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갑니다. 특히 일본 자체는요. 북한에 대한 이 대응책을 강경 일본도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핵에 대해서 북한에 강경도로 하는데 이 현 정부가 지금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강경 일본도로 가면 어떡합니까?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 대화가 끊긴 거는 현 정부대로 끊긴 게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대화 끊긴 거는 문재인 정부 대화 끊겼습니다. 개성공단이 사무실 폭파하고 그때 남북관계 다 파탄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을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SNS 글이 논란입니다. 심지어 유승민 대표도 이제 대표님 메시지를 문제 삼더라고요. 전체 맥락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일각에서는 식민사관의 언어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 그게 왜 식민사관이에요? 내가 일본에 우리 조선 국권 참탈을 갖다가 정당화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왜곡이고 호도예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도 말씀. 가서로 얘기해. 자, 그만. 저 얘기 시작은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올렸던 SNS 글. 지금 우길기가 한반도 진주한다는 건 여긴 또 구한말까지 나왔습니다. 구한말 같은 상황 주장에 과연 젊은이들이 공감할까? 그 얘기를 설명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꽤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 비판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저 발언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그리고 그게 아니고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마치 조선이 스스로 잘못돼서 망한 것이고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듯한, 그걸 어떻게 본다면 일본이 당시의 식민사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침략을 명분을 좀 강화했던 그런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해야 되고 사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진석 위원장 웃으면서 가소로운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게 가소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당대표에서 입에서 식민사관의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야당에서도 용납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김웅 의원도 이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사과를 하든 뭐 좀 명백한 해명을 하든 무언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을 자유자재로 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갖추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지금 이른바 친일 국방 이 논란, 일단 대통령도 오늘 이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정치권 공방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한 발 두 발 더 나아간 발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야당의 현직 의원으로부터인데요. 민주당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이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과거 김용민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에게서 군부를 사유하에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웠던 전두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이용한 새로운 쿠데타를 실행한 것이 의심됩니다. 한번 자기가 싫다고 생각하고 낙인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지 그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집요하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집요한 복수심을 가지고 계속 해왔고 복수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단체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김용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꼴이 엉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현직 야당 의원의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김용민 의원은 이제 강경파라고 하는 철험회 소속이고 철험회를 사실상 리드하고 있는 그 현역 의원입니다. 근데 저기에 뭐 예를 들어서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뜻에 따라 퇴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뭐 저는 저런 것들이 다 완벽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저게 이제 현재까지는 뭐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나 이런 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철험회가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저런 움직임들이 민주당 내에서 점점 세력을 넓혀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은 되지만 저 발언은 김용민 의원이 오로지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용민 의원이 한 정치인으로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 윤 대통령의 퇴진 지금 뭐 임기 이제 뭐 한 5달 정도 지났는데 그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근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 본인이 일반 국민들한테 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런 거야말로 그 일반 국민들이 자 김용민 의원의 이 주장에 관해서 과연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평가해 봐야 될 것이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김용민 의원을 여기서 비판한다든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판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거죠. 예. 국격을 추락시킨 대통령이 창피해서 나왔다. 그대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얘기를 했던 현직 야당 의원이었는데요. 이 발언 좀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촛불 집회에서 얘기했던 것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백주 대낮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범 5개월 된 신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정 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예,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다. 대통령실 얘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망언이다. 대선 결과 불복이다. 서영주 대변인 이거 부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네. 공식 입장은 아닌 거죠 전혀?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김용민 의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죠. 한 169명 중에 한 명이죠. 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나라의 운영, 국정 운영 방식이 예. 너무 답답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어떤 소신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발언을 가지고 탄핵까지 뭐 얘기를 했다? 싸잡아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냥 발언이죠. 이것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다. 예. 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표절의 자유는 주지만 제 생각에는 김용민 의원 자체는 그냥 표현의 자유 그 수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 발언은 그냥 개인 김용민 의원의 발언으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굳이 더 이상 뭐 논박의 여지가 없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개인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뭐 지적하고 비판할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5개월, 6개월 됐지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실력을 보여준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정 지지도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국민들마다 생각을 항상 그래서 생각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70% 이상이 이런 여론조사에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민 의원은 그 70% 이상의 국민들의 답답함을 대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게 당론이나 민주당에서 뭐 어떤 뭐 교감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뭐 헌정 질서, 민주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김용민 의원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대통령실 반박도 나왔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판도 나왔는데 오늘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헌정 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글쎄 이걸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탄핵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일단 일반 시민들이 요 앞에 이제 그 청계천에서 매주 토요일 날 집회를 갔습니다. 예. 뭐 시민들이 나와서 이런 여론전의 주장들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 표현의 자유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뽑힌 아마 개별적인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본인들이 선선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분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 국회의원이 지금 나가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예. 일개 국회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죠. 물론 이전에 박홍근 원내대표나 김민석 의원이나 이 주장을 조금씩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김용민 의원은 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언 자체가 그냥 단순히 집회 가서 그냥 집회 어떤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이야기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바로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이었죠. 김용민 그렇습니다. 의원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발언의 어떤 여러 가지 중대성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참 탄핵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많습니다. 예.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결국 역풍 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헌정 질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하면 다 탄핵한다고 그래요. 장관도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이건 뭐 조금만 있다 그냥 뭐 계속 탄핵이란 말이 그냥 붙어서 사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더 이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탄핵에 대해서는 원래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탄핵 얘기.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죠.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이 바로 이재명 대표 수사 목적 아니었냐. 그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게 바로 대북 코인 사업인데요. 대북 코인 사업. 결국 오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이 대북 코인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메일에 보면은 서울시가 이더리움 재단 설립, 북한에 대한 재단 설립하는데 호의적이다.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 정치권 인사가 연루가 됐다면 이게 큰 사건이다. 이 아태협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 있었던 곳이고 또 쌍방울 후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대북 코인을 발행. 사실상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집중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밝혀내야 돼요. 금융기관을 잘 철저히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정치 정쟁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쏘아 올렸다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린 이른바 대북 코인 연루설이 오늘 국감에도 등장했습니다. 아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까지 했어요.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이다. 코인을 현금화해서 북한에 유입됐다면 집중해서 발견해야 된다. 일단 뭔가 실체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체를 좀 발견하라. 금감원의 국민의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이 문제를 꺼내기 전까지 이 대북 코인 사업과 과연 민주당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에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의겸이 이 문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런 대북 코인 사업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련이 돼 있단 말이야. 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상인 의원이나 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복현 금감원장한테 오히려 이 대북 코인 사업 문제를 뭔가 이슈 쟁점화로 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김의겸 의원이 문제를 이렇게 수면으로 올렸으니까 이게 뭔지 한번 따져보자. 저는 이런 차원인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대북 코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김의겸 의원만큼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마 김의겸 의원 발언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무언가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유혹을 느끼기에 딱 좋은 김의겸 의원의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바로 당시 법무부 국감 때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미국 7월 출장 때 저 서울시장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미국 간 거 아니냐 뭐 저 얘기인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왜 이 얘기가 다시 나왔냐. 문재인 정권의 이 북한에 돈을 퍼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정쟁이 될 수 없다. 그럼 뭔가 결차해지는 또 김의겸 의원이 또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사실 이번 건은 두 가지 갈래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아직까지는 확인될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금감원장도 비롯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니까요. 뭐 관련해서 사실관계는 차차 밝혀지겠죠. 근데 그 하나와 또 한 가지는 김의겸 의원이 사실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미국 출장을 갈 때 나오고
자격증 부정 검사를 이제 동행해서 가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뭔가 관련된 뭐 민주당과 관련된 것이든 뭐 이 대북 코인이든 이것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이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 검사를 우회해서 뭐 지휘 감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지적한 것이 또 살아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방향에서 또 같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나 검사를 데려간 이유는 출장의 엄연한 멤버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당연히 동행하는 게 공식적으로 맞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다시 대북 코인 김의겸 의원의 주장 다시 한번 듣고 일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그 검찰청이에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기현 의원의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북한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일종의 엑스맨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뭐 되지도 않는 이슈를 제시해서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근거에 팩트에 충실한 이런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국회 발전과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방문할 당시에 암호화폐 수사가 전개가 됐으니까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불법이 있어도 수사하지 말아라.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취지인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법임을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모순된 행동을 김의겸 대변인께서 반복하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예, 김의겸 의원은 왜 자폭성 폭로를 한 걸까? 뜨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일단 오늘 국감에서 등장했고 위원장님 실제로 금감원이 일단 이 부분을 들여다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저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국감에서 이야기 돼 버리니까 다들 이제 금감원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김의겸이 제시한 문제가 이게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은 슈퍼노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불법적인 외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후로 주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많은 자금들을 막대하게 했다는 게 미국 CIA나 이게 보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라든지 여기에 자금으로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최근에 금감원에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지금 중국 쪽으로 이쪽으로 많은 엄청난 양의 돈을 갖다가 송금했다는 기록 때문에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 수익을 어쩌면 이걸 숨기기 위해서 뭔가 수출 대금으로 바꿔서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은행들이 뭐 징계받고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관심이 뭐냐면 이거와 과연 북한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문제인데 지금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그리피스와 그다음에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이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이메일 보낸 내용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자치단체장 중에 하필이면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을 거론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솔직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실명화했죠. 김의겸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아주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왜 이 코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하필 두 사람이 뭔가 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목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생겼으니까 이왕 한번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죠. 뭐. 일단 오늘 국감에서 금감원 국감이 있었는데 이복현 원장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재 발언을 오늘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코인 연루설도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목적이 해당 사건 수사라는 주장도
모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가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조차 일단 뭐 실명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김의겸 의원의 저 주장, 앞서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뭐 윤 대통령 퇴진, 뭐 이것도 사실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냥 그 개인 의원 차원의 한번 의혹 제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속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뭐 공적인 발언입니다. 예. 뭐 개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국정감사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어떤 팩트 부분을 더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 본인이 확인한 팩트에 안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어떤 수사 개입이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자체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니 이게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특수부 형식의 어떤 수사의 어떤 일환이 아니었냐라는 우려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의혹 제기 수준으로 보는 것이지 물론 팩트가 완벽하면 좋죠.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게요. 팩트를 100% 다 갖고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현직 장관한테 의혹 제기를 하는데 100% 팩트에 기반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은지. 그건 맞는데 예. 통상적으로 의정활동이라는 게 이 자료 자체를 국회의원이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안 주면은 의회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100%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한 70% 80% 갖고 들어가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료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미국 출장의 목적을 안 밝혔고 틀림없이 법무부에서는 그 자료 제출을 김의겸 의원실에서 했을 텐데 안 줬을 거예요. 아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정확한 팩트는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한 부분은 거절하되 어떤 목적으로 누굴 만났고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다. 일부 공개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예. 제가 봐서는 알맹이는 빠졌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께서 정확하게 송구 질문은 안 된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김의겸 의원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자료를 보강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의 어차피 의혹 제기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취지는 저도 당연히 공감하면서도. 근데 유독 왜 김의겸 의원만 이렇게 약간의 좀 과도한 의혹 제기로 다시 부메랑을 만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원래 탐사 전문이셨어요. 김의겸 의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최봉 의원님.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이른바 한동훈 장관 어록집 출판사. 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이 반대하면 출간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장관은 뭐 본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왜곡만 안 하고 정확히 하면 나온다면 공식적으로 한 말들이니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저 말이 사실은 며칠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기사를 처음 한 매체가 썼을 때 한동훈 장관의 코멘트를 저렇게 달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이 어록집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판사 대표가 반대하면 출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지금 뒤늦게 또 오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한동훈 장관의 어록집을 발간하겠다고 한 저 출판사 대표, 더군다나 그게 뭐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마케팅이라고 보고요. 예. 오늘 저 발언도 한 장관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한 장관은 반대가 아니고 동의를 한 셈입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저 얘기를 또 했다. 이 또한 또 다른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록집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저랑 오늘 국감 대북 코인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 논평 중에 서영주 대변인님이 대통령 지지율을 암시하는 듯한 논평을 하셔서 저희 여론조사는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70% 정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냐고 했는데 일단 여론조사는 정확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 최근 한국갤럽 조사 긍정 29, 부정 63 뭐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전히 논란이 좀 식지 않고 있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해서 주요 관광지인 타지마를 다녀온 게 인도 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 측이 요구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논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정숙 여사와 같이 인도에 간 명단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Excellency, I'm very, very pleased and honored to receive you in India. Because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A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골프에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없으면 더 좋겠다고요. 원래 이현정 의원님, 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논란은 두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인도 측이 요구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요구한 거 아니냐. 두 번째가 예비비 3억을 어떻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급하게 편성했냐.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동행 명단에 청와대 소속의 한식 요리사가 있었고 꽤 채용 논란이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도 함께 동행했다. 이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이 논란이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확대가 되는 것 같고 오늘 급기야 오늘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원장이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란이 확대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고민정 의원이 여기 따라간지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알았는데 예. 문제는 본인이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쇠 순방을 두고 왜 대통령 혼자까지 따라가느냐 이 돈도 아까운데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알아보니까 본인도 김정숙 여사 혼자 방문할 때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움직이게 되면 대통령 부인이 움직이게 되면 이 간단찮은 인력들이 움직입니다. 특히 선발대가 3명을 따라갔고요. 그다음에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한 3명인가 또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KTV 정도만 따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지금 한식 요리사까지 가고 또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 디자이너의 따님이 이제 여기 근무하는데 이분도 또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분이 원래는 이 저 제2부속실 소속이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명단에는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게 지금 사실은 2,500만 원 정도면 장관하고 그 문체부에서 몇 명 갔으면 사실 되는 문제인데. 조정환 장관하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우리나라 예산 예비비를 갖다가 3억 7천만 원인가요?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또 많은 인원들이 또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도 이게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또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 한식 요리사까지 다 따라간 거의 뭐 대통령급으로 간 것 자체가 과연 필요했는지 이 논란이 사실은 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고 그리고 4억 원의 경비가 예비비로서 단 사흘 만에 편성됐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예비비 편성부터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거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탑승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주최 공식 식사가 없었는데도 한식 조리 명장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와요.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시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할지 말지 검토를 해보겠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인의 딸이 물론 뭐 채용 논란은 있었지만 청와대 공식 직원이라면 갈 수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하더라도 앞서 조순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왜 청와대 소속 한식 요리사가 당시 공식 행사 식사를 대접하는 만찬 자리도 없었는데 왜 따라갔냐. 뭐 이 부분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쓴 거 아니냐. 이걸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제기를 하네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 요리사가 따라간 게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사용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뭐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을 하는데 예컨대 한식 요리사가 따라가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신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뭐 그 인도에서 요청하지도 않은데 우리 정부 갔다 오는 황희장 전 장관이 이제 그 SNS 글을 올렸어요. 인도에서 요청해서 간 것이고
우리 정부가 뭐 예를 들어 문체부 장관 오라 그랬는데 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문에는 나왔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정말 그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황희 전 장관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서로 의견이 다른 거니까. 글쎄요, 공문의 주장을 밑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실제로 당시에도 인도 측에서 요구한 것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바로 직전에도 한번 인도를 찾았기 때문에 과연 또다시 연 부인이 인도를 갈 필요가 있냐 뭐 그 논란은 그렇게 당연히 논리를 있었기 주장하는 것 때문에요. 같은데 황희 전 장관의 SNS 글에 보면 예. 7월에 방문을 했거든요. 2018년 7월에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고 11월에 모디 총리가 디왈리 축제 호황호 기념공원 착공식 와주셨으면 좋겠다 부인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관계를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부인이 예를 들면 해외에 가는데 대통령이 전용기를 탔다는 것 자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거 타고 간 건 아니면 한식 요리사 같이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예. 비용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야당 그 당시 야당으로서 또 지금의 여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명단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다시 한번 또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당시 인도 단독 순방에 같이 동행했던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지난달에 김건희 여사의 영국과 미국 순방을 두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그냥 가는 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영부인도 가서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동포들을 좀 위로한다든지 뭔가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라 눈초리가 그저 따뜻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 말 그대로 해외 순방 왜 가야 되냐. 예산 많이 드는데 꼭 같이 가야 하나. 물론 뭐 김건희 여사의 순방, 이번 순방과 김정수 여사의 인도 단독 순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혹시 뭐 내로남불 부변하게 된 건 아닌지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정의를 발언을 묻고 있거든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고민정 의원은 오히려 지금 뭐 단순 비교 얘기를 하셨잖아요. 단순 비교의 차원이 아니고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자 김건희 여사가 따라갔던 뭐 미국 방문이나 하는 데는 그건 저쪽에서 원래 요청 자체가 그 동영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자 지금 저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뭐 관광 목적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디왈리 축제 참석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여하튼 지금 현재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 제기했던 것은 외교부 문서에 기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희 전 장관이 지금 뭐 반론을 편 것은 황희 전 장관의 개인적 주장이고 예. 배현진 의원은 외교부 문서를 기반으로 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외교부에 남아있는 기록을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그해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인도를 방문했다가 자 인도에서 11월 달에 또 한 번 와주세요. 무슨 축제 참석하기 위해서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고민정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어찌 보면 당연히 그 대통령을 따라서 같이 해외 순방을 해야 되는 그 문제를 제기했다가 예. 결국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문제를 소환했다. 이렇게 봅니다. 인도 방문 논란 오늘 또 국감에서 감사원도 한번 감사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뉴스탑10의 사건 사고 얘기입니다. (10위는) 키워드부터 여러분 볼게요. 변명의 여지 없다. CCTV 화면이 보입니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 채널A가 확보한 입수한 CCTV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신혜성입니다. CCTV 화면을 좀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한데 잠이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음주 측정까지 거부를 했어요. 사실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이게 1년에서 5년에 해당되는 형이고 500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까지 해당되는 형인데 음주 측정 거부하는 거와 음주를 해서 측정이 나왔을 때 그 처벌이 다릅니다. 이게 0.2가 넘으면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년에서 5년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인 거예요. 아까 제일 마지막에 0.2면 사실 완전 그렇죠. 만취 상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그 멘트가 어떻게 나왔죠? 분명히 자기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는데 내가 만취라서 내 차량인지도 몰랐다라는 정도의 정말 사리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음주 측정했을 때 0.2가 안 넘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가공권력이 음주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부하는 게 과연 음주했는 것보다 형이 낮다는 거는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아직 국회가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 국회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측정 거부를 더 형량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CCTV 화면을 좀 보면 1시 39분으로 적혀있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저렇게 경찰차가 접근하는 모습, 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저 차량에서 일단 신혜성 씨 측의 주장은 뭐 잠들었다. 그리고 남의 차인지 몰랐다. 근데 그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이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받아도 귀가했는데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기 차가 아닌 걸 몰랐다는 건데 근데 경찰은 도난 혐의까지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저 주장이 맞다면 도난은 아닌 거죠. 발레 파킹을 하는 사람이 신혜성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혜성 씨의 차라고 이야기하고 키를 줬는데 그 키를 받은 신혜성 씨가 내 차인지 남 차인지도 모를 만큼의 음주 대치한 상태로 운전을 해가 갔다면 이건 절도 혐의는 받을 수 없지만 이게 분명히 다른 문제라면 절도 혐의가 될 수 있고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과연 발레 파킹 직원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 정도로 인사불성되는 사람에게 키를 전하는 게 맞는지도 저는 분명히 한번 지적해 볼 대목이다. 우리가 음주 측정 방조죄라는 걸 만들었고 음주 측정은 정말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과연 저런 상황에 대한 저 설명 우리가 조금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저 말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정말 발레 파킹 직원분이 차 키를 잘못 줬는지 아니면 정말 도난 혐의인지는 금방 조사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옵니다. 예. 1시 39분 새벽 12초, 13초 저 부분 신혜성 씨의 저 도로에서 잠든 저 차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뭐 도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얘기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9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기들 어떻게? 아기들 어떻게? 최근에 신당역 살인 사건 혹은 서산에서 부인을 살해한 남편 사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5월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을 좀 들여다보려 합니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에게 살해된 한 여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 화면에 입수를 했는데 워낙 잔혹한 장면이라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애기들. 가만히 계세요. 저 죽어요? 아니, 기다리고 계세요, 잠시만. 저희 병원 얼른 옮겨드릴게요. 저 죽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아이 어떻게 승현님 5월 여수였어요.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고 운전석 유리를 깨뜨렸고 아내 태운 뒤에 주행을 시도했고 차 뒤로 끌고 가서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숨졌습니다. 네, 뭐 방금 마지막에 그 어머니의 절규를 다 들으셨겠지만 그 순간에도 자기가 사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걱정하는 게 아이들을 걱정했는데요.
사실 지난 5월에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내가 차량으로 피신하려고 하니까 둔기를 들고 유리창을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다른 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다른 쪽으로 도망가는 걸 막고 자기 차량에 태우려고, 뒷좌석에 태우려고 했다는 거죠. 여성이 타지 않으려고 하자 이 남성은 그 여성이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저앉았는가 봐요. 주저앉았는데 칼로 여러 차례 공격을 해서 흉기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흉기로 여러 차례 이제 그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셨던 그 말이 들렸는 거죠. 우리 아이 어떻게 저 죽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5일 동안 있다가 결국 숨진 이 부인, 이 슬하에는 3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첫째와 셋째는 지금 이 남편 쪽,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 쪽의 유가족 측 얘기는 이렇습니다. 살해한 남편이 형량을 덜 받기 위해서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러 단초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올해 3월에 집에서 흉기를 들었다. 네, 처음 들고 그리고 이제 5월 초거에 아마 4월 말인가 아마 또 두 번째로 거기에서 이제 누나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확 느꼈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러다가 죽는다는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구나. 부인이 살해한 이분한테 한마디 다시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변호사님 선임할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 먼저다. 근데 진짜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포기를 빨리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질질 끄는지 진짜 저희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전부터 가정폭력이 있었고 3월에 처음 흉기를 들고 4월만쯤에는 두 번째 흉기를 들었다. 그래서 참지 못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인이 저렇게 이제 여러 센터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고 상담도 받았고 실제로 본인 사진도 저렇게 지인에게 올렸고요. 근데 갑자기 5월 7일 급작스럽게 남편이 흉기를 들고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 유가족 얘기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어떤 의처증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러서 너무 말도 안 된다. 또 자식이 3명이나 있고요. 글쎄요, 이전부터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이 전조 증상만 있었고 이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의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그냥 오로지 부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의처증 가진 남편들이, 뭐 제가 젠더 문제를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의처증이니까 남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남자가 부인을 의처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폭행했는 거에 10배, 20배를 더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내가 그 사랑조차도 없었으면 너를 때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여성은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성의 의처증은 계속 심하게 돼서 더 강화돼서 지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유족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아이들을 지금 그 아버지 측에서 기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친어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과연 법원에서 그냥 선처를 바란다는 것만으로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할 것인지 좀 형을 감경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일단 이 살해한 남편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선고가 오는 27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얘기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아기들을 어떻게 라는 그 말이 귀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의 편지까지 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저희가 잘 뉴스탑10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8위 보겠습니다. 괜찮다더니 지금부터 만나볼 영상은 좀 저도 의아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보셨잖아요, 화면에. 오토바이 충돌에 괜찮다고 손짓하고 떠났는데 대인 접수를 요청했고 통원 치료 이외에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제일 먼저
저 앵커도 종합보험 들고 계시죠? 예. 자동차 보험 든 이유가 뭐죠? 사고 났을 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자꾸 종합보험 할증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사고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그 접촉사고 이후에 반드시 그 사람을 구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토바이 운전사가 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고 자기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남기고 보험에 신고를 했어야 뒤에 있는 통원치료 2회에 합의금 300, 그다음에 통원치료 18회에 합의금 200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앞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뒤에 이런 일이 일파만파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렇게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가 보다. 뭐 다행이네, 해프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막자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손을 들고 괜찮아요 가세요라고 오토바이가 갔어요. 그냥 친구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나 오늘 뒤에서 접촉사고 했다. 그래서 누가 통 때렸어.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야 그거 뒤에서 때렸으면 100% 뒷차가 과실이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병원에 입원하면 훨씬 더 위자료가 많아질 수 있어. 네가 부딪힌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도 아니야. 사기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외관에서 보여요. 목을 잡고 나오는 사람은 피해자고 그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나오는 사람은 가해자인데 이게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게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 잘 끼우자. 분명히 사고가 나면 알겠습니다. 보험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신원을 밝히자. 병원에 데리고 가자. 이 세 가지 꼭 지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막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보자는 이제 보험회사 대처도 좀 많이 불만이었는데 우리 일부 유튜브에 나왔던 저 영상까지 승재현 위원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감사원이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감사원의 국정감사도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 간의 문자 논란 때문에 더 뜨거워진 감사원 국감이었는데요. 그 화면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른데요.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자기 권한이다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두 분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감사위원분들을 여기 더 계속 계시게 할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도 좋은지. 일단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가 더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이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 간의 문자 얘기. 제 문자로 논란거리를 제고해 송구하지만 그렇다고 소통은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런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실도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감사원은 가능한 한 정부기관과 소통을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예를 들면 전날 보도에서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거는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명 기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수석에게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합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감사원이 국가의 어떤 기관이든 감사를 해야 되고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수석과 대통령 수석과 문자를 보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의 하나의 문자만 발견이 됐지만 뭐 모르잖아요.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 그럼 그전에 소통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행동을 왜 하냐고요. 근데 지금도 나와서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보겠느냐. 감사원은 독립기관인데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러시면 안 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떤 정부기관과 소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감사원이 헌법적 기관으로서 독립적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고 국민적 의혹이 생기는 것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행동을 유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초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전에 이제 파행이 되면서 얘기거리도 좀 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최재 감사원장 얘기는 최근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니다. 감사 개시 권한. 그러니까 이거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의결을 안고 감사에 착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감사 착수뿐만 아니고 예. 이제 감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 누구를 서면 조사로 할 것인지 소환 조사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통보하게 된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자 이거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게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 문제는 감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 감사를 개시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 일부 야당에서 제기했던 자 이게 위법행위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그 서면 조사를 한 것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보고 유병호 그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제 소통 문제. 그거는 그 문자 메시지를 전후 맥락을 보면 이관섭 그 수석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일체 답변하지 말라. 감사원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에 답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내용의 문제예요. 내용이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그 위반했느냐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 국정감사회의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친일 반일 뭐 혹은 우길기 인공기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규탄 안 하냐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셨고요. 예. 그렇다고 70%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원하지는 않죠라는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과 뭐 이렇게 탄핵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고요. 예.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방종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예. 안타깝다 아이들을 두고 예. 여수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나라박 소식 있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푸틴의 보복 뒤에는 러시아 내부의 강경파가 정말 있는 걸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다시 공습했습니다. 무려 80여 발을 퍼부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본인의 자부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크림대교 폭발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분석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입니다. Ранок важкий, маємо справу з терористами, десятки ракет, іранські шахіди, у них 2 мішені. Здесь, как вы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뭐 외신들은 러시아 이꼴 푸틴이지 러시아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위원정 의원님 이렇게 다시 키이우에 피해 보복을 한 건 강경파의 목소리들이 좀 크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푸틴도 이거에 굴복한 거 아니냐
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면에서 치열해질수록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떤 뭐 당연한 거라 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닌그라드에 대한 어떤 이 독일군의 어떤 이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잔인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러나기에는 푸틴만 보이지만 사실은 푸틴을 구성하고 있는 올리가르키라고 해서 이 러시아의 특권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 올리가르키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강경 움직임들이 더 나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푸틴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원래 전쟁에 당연히 어떤 면에서 우세한 국가가 실제로 밀렸을 때 그 국민적인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 푸틴의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크림대교가 저런 식으로 이제 폭파됨으로 인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말 민간인들에 대해서 자행할 수 없는 미사일 공격도 자행하는 거 보면 정말 전쟁이 이런 식으로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참상들이 이제 점점 속속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어제 저 키우 폭격이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상이 드는 게 지금 주변에 푸틴의 오른팔과 초경강 매파 이 사람들의 전력들이 꽤 화려하기 때문에 이 강경파가 앞으로 어떻게 또 우크라이나 공습 또 피해 보복을 시작할지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푸틴도 저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강력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푸틴이 지도자긴 하지만 지지 기반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지 기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전쟁 수행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본인의 권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강경파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잔혹한 고문으로 탄압을 하고요. 무차별 폭격을 해서 전범 논란까지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간인, 민간시설, 병원, 뭐 학교 할 것 없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뭐 저는 저게 과연 뭐 인류애적 관점에서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러시아의 저런 행동 자체가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할 뿐더러 전 세계의 비난과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저 초강경파들 본인의 집에 미사일 떨어지면 과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입주 건물까지 주변 150m 반경이 폭격을 당하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또 사고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강경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는 글쎄요.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